402쪽에 근저당인데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특수저당에서 한 문제가 나오는데 공동저당 아니면 근저당 둘 중에 하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번 시험은 근저당이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공동저당이 꼭 나온다는 보장은 없고 그 별표가 근저당이 하나 더 들어가잖아요. 근저당이 조금 더 출제 비중은 높아요. 조문을 보면 357조 제1항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그 확정될 때까지의 채무의 소멸 또는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항 전항의 경우에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 무슨 얘기냐면 갑이 을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근데 우리가 그 일반 저당권에서는요 돈을 빌려줄 때 채권액이 이미 확정돼 있어요. 1억이면 1억, 3억이면 3억 이렇게 확정돼 있는데 근저당이라는 것은 근저당 설정 당시에 채권액이 확정돼 있지 않고요. 장래를 향해 증감 변동하는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근저당이 설정되기 위해서는 갑과 을 사이에 기본 계약, 법률행위가 별도로 존재해요. 뭐 예를 들어서 은행이랑 당좌 대월 계약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개인들끼리 상품 공급 계약을 한다든지. 그럼 예를 들어서 갑이 을한테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해서 갑이 을에게 물건을 1년치 계속 외상으로 대주고요. 을이 수시로 결제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채권액을 보면 이게 예를 들어서 채권액이고요. 이게 이제 시간인데 그러면 갑이 을한테 첫 달에 물건을 뭐 1억 원어치 대주고 을이 결제하고 어떤 때는 많이 대주고 어떤 때는 결제 다 하고 이렇게 채권액이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라 계속 증감 변동을 해요. 근데 이 수억 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는데 그냥 빌려줄 수는 없으니까 이 부동산에다가 담보를 설정하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12월 31일 날, 계약 기간이 끝나는 12월 31일 날 갑의 채권액이 얼마일지는 성립 당시에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일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뭘 설정하냐면 근저당권을 설정해요. 그러니까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 가장 다른 점이 설정 당시에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은행에 가서 돈 빌리면 일반 저당 설정해요? 근저당 설정해요? 근저당 설정해요. 그러니까 원래 채권액이 확정되면 일반 저당으로 가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편의상 이제 근저당도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특정 근저당, 한정 근저당, 포괄 근저당 이런 게 있는데 이런 특정 근저당이라는 걸 별도로 설정을 해요. 그래서 왜 그러겠어요? 일반 저당권은 돈 안 갚으면 지연이자 얼마까지 우선 변제가 돼요? 1년. 근데 근저당은 1년 넘겨서도 어디까지 들어가면 되겠어요? 최고액까지 들어가면 다 담보가 되니까. 그래서 보통 뭐 120% 최고액 잡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갑이 을하고 기본 계약을 해서 이제 근저당권을 설정하는데 그럼 등기를 해야겠죠? 이때 근저당의 취지를 근저당이라는 뜻을 등기해야 되고요. 그리고 채무자를 등기하고 제일 중요한 뭐가 등기가 되냐면 최고액을 등기해요. 이건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필요적 등기 사항이에요. 근데 얘랑 비교해서 자주 물어보는 게 요 기본 계약의 존속 기간이 있죠? 결산기. 요거는 등기하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반드시 등기해야 되는 건 근저당이라는 취지와 채무자와 최고액을 등기하는데 예를 들어서 최고액을 1억 원으로 등기했다. 그래서 채권이 증감 변동하다가 12월 31일 날 계약이 끝났는데요. 계약이 끝나고 보니까 갑의 총 채권액이 2억 원이었어요. 2억 원. 최고액을 1억으로 등기했는데 총 채권이 2억이다. 그럼 갑은 원칙적으로 얼마를 우선 변제 받는 거야? 1억이겠죠. 최고액 한도 내에서 우선 변제를 받는 걸 기본. 그러니까 아무런 이해관계인도 없으면 다 받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최고액 한도 내에서만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채권액이 2억인데 1억만 우선 변제를 해주는 건 채무자를 위해서요? 다른 권리자를 위해서요? 당연히 다른 권리자죠. 그러면 이 채무자가 돈이 생겨서 변제를 하고 말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얘는 얼마를 갚아야 될까요? 전액을 변제. 채무자는 무조건 전액이 변제돼요. 또한 근저당의 특징적인 점을 하나 보면 자, 채권액이 막 증감 변동하다가
을이 어떤 때는 돈을 다 갚았어요. 그러면 채권액이 빵이에요, 빵. 우리가 저당권 공부할 때는 어떤 이유든지 간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소멸해요. 근데 근저당은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해도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근저당은 계속 존속해요. 그래서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권과의 부종성이 완화되고 오히려 기본계약과의 부종성을 요구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피담보 채권이 빵이 되었어도 부종성이 완화가 되어서 예외라고 하기도 하고요.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계약이 끝났어요?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에요. 그럼 기본계약에 부종한다라고 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채권이 소멸해도 이 기본계약의 기간이 남아있다면 근저당은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최고액과 관련해서 중요한 내용이 아까 법조문 2항에서 최고액 속에 이자는 산입된 것으로 본다라고 했어요. 이 안에 이자를 다 넣게 되는데 그 얘기는 지연배상 1년분에 한정하느냐. 자, 일반 저당권은 지연배상 1년분에 한정하죠. 근저당권은 지연배상 1년분에 한정할까요? 안 할까요? 할 이유가 없죠. 1년 아니라 3년, 5년치라도 어디 안에만 들어가면 되니까. 최고액 안에만 들어가면 다른 권리자가 피해볼 염려가 없기 때문에 1년분에 한정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근저당을 설정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 최고액 안에 실행비용이 포함되느냐.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행비용은 별도로 배당을 제일 먼저 해주는 돈이지 최고액에 산입되어서는 안 되겠죠. 만약에 실행비용이 최고액에 들어가면 누가 피해를 보겠어요? 실행시키는 사람이 피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건물이 있는데 여기 A 근저당 최고액 1억 원, 뭐 B도 있고요. 근데 이 A가 돈을 못 받아서 경매를 실행합니다. 그럼 경매 실행하려면 법원에 가서 해주세요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뭘 내야 돼요? 실행비용을 내야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실행비용을 넣어야지 경매가 되고요. 돈 안 내면 안 돼. 자판기라서 돈을 넣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얘가 실행비용 500만 원을 내고 이제 경매를 청구한 거예요. 그럼 그 돈 받아서 경매가 작동이 되는데 그럼 이제 마지막에 그 경락대금 완납되면 배당표 만들 거 아니에요. 누구에게 제일 먼저 줍니까? 당연히 아까 우리 제일 빨리 주는 게 뭐라고 했냐면 실행비용이죠. 얘가 돈 내서 시작한 거니까 얘한테 일단 500만 원 주고 시작하는 거야. 그 다음에 누구에게 돈 주겠어요? A한테. 얼마 줄 거야? 너 500 줬으니까 9,500만 받아 하면 돼요? 1억 줘야 돼요. 당연히 1억 줘야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실행비용이 최고액에 포함된다라고 하면 얼마만 주겠다는 거예요. 9,500. 그럼 실행시킨 사람은 무조건 실행비용 날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행비용이 최고액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 판례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저당에서 담보되는 최고액이란 아까 뭐하고의 부종성을 요구한다고 했냐면 기본계약, 법률행위가 따로 있어야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온 채권 채무 관계만 최고액에 들어간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실행비용은 이 기본계약인 법률행위에서 발생한 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경매 실행비용은 이 계약에서 나온 돈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당연히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최고액에 포함되면 안 되고. 그럼 이때 최고액이란 책임의 한도를 정한 것인지 아니면 우선 변제 한도를 정한 것인지가 문제인데 뭐겠어요? 실행비용. 최고액은 책임의 한도일까요? 우선 변제 한도일까요? 바꿔서 얘기하면 채무자는 최고액까지만 책임지면 돼요? 끝까지 져야 돼요? 끝까지요. 그럼 이건 책임의 한도를 정한 게 아니라 우선 변제를 받아갈 수 있는 한도액을 정한 것이다라는 게 판례죠. 교재를 한번 볼게요. 403쪽에 성질, 기억의 제목에만 줄거두세요. 부종성의 완화, 부종성의 예외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채권이 일시적으로 소멸되어도 근저당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의 피담보 채권의 불특정성, 채권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립 나오는데 2번에 등기 나오죠. 등기. 줄거두시면 근저당권 설정 등기에는 등기 원인이 근저당 설정이라는 취지와 함께 채권의 최고액 및 채무자를 기재해야 한다. 이게 필요적 기재사항이고 그 다음에 별표해 두세요. 저당권의 존속기간이나
기존 거래 관계 결산기에 관한 약정은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존속기간이나 결산기는 등기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주의하시고 다음 페이지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효력 나오는데 기억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자, A번부터 볼게요. A번에 별표 2개 해두시고 채무의 이자는 최고액 중에 산입한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중요해요. 지연배상은 1년분에 하나지 않고 최고액에 포함된 이상 모두 담보된다. 그 다음에 B번은 별표 하나만 해두시고요. 최고액은 당사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생긴 채권 중 담보할 한도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자, 그 다음 중요하죠. 근저당 실행 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C번에 별표 2개 해두세요. 채권 총액이 최고액을 초과할 경우 자, 누가 변제합니까? 채무자. 그럼 얼만큼 갚아야 되나? 전액. 채권액 전부를 변제해야만 말소를 구할 수 있으나 물상보증인이나 제3취득자는 얼마만 갚으면 되냐면 최고액. 그렇죠? 구별해 두시고 판례는 제목만 줄거두세요. 최고액은 책임의 한도가 아니라 무슨 한도냐면 우선 변제 한도다라는 거고요. 맨 밑에 이제 디귿에 근저당권의 변경이 나와요. 근저당권은 변경 가능한데 자, 오른쪽에 B번에 줄거두세요. B번. 근저당권은 피담보 채무가 확정되기 전이라면 채무의 범위 또는 채무자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를 변경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권리자에게는 피해가 없으니까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고요. 그 다음 계속 보면 채무의 범위나 채무자가 변경된 경우에 당연히 변경 후에 동그라미 해두세요.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당의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되고 변경 전 동그라미 해두시고요. 변경 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은 그 근저당에 의해 담보되는 채무 범위에서 제외된다. 자, 그럼 정리하면 근저당권은 계속 증감 변동하기 때문에 확정되기 전에 얼마든지 기본 계약의 원인, 채무 원인이나 뭐 채무자를 바꿔도 상관없어요. 바꿀 수 있는데 근데 변경을 하게 되면 언제 것만 담보되냐면 변경 전에 것도 되느냐 변경 후에 것만 되느냐라고 하면 우리 판례는 언제 것만 된다는 거예요. 변경 후. 그죠? 지금 셋째 줄이 나왔죠? 변경 후의 범위에 속하는 채권이나 채무자에 대한 채권만이 담보되고 변경 전에 속하는 건 담보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억하실 점은 일단 뭐 채무 원인이나 채무자 변경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 뭐만 담보되냐면 변경 후의 것만 담보된다. 그 점만 주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피담보 채권의 확정이 나오죠. 피담보 채권의 확정 또는 뭐 피담보 채무의 확정 같은 말인데 근저당에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다는 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이게 확정되고 나면 이제 채권액이 더 이상 증감 변동되지 않아요. 확정되는 거니까. 그럼 더 이상 증감 변동 안 되면 얘는 이제 뭐랑 같아질까요? 일반 보통 저당권과 같아집니다. 그러면 만약에 확정 후에 계약에서 발생한 증감 변동. 그러니까 확정 후에 계약을 통해서 증감 변동되었다. 그러면 담보되느냐라고 물으면 담보돼야 안 돼? 안 돼요. 이미 확정됐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갑이 근저당권을 설정을 했고요. 최고액을 1억으로 등기했어요. 근데 12월 31일 날 계약이 끝나고 보니까 채권액이 8천만 원이었다. 8천만 원으로 확정돼요. 외상이 얼마 남았냐면 8천. 그럼 이건 뭐랑 똑같은 거예요? 채권액이 증감 변동하다가 8천만 원으로 채권이 확정되면 이건 8천만 원짜리 보통 저당권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 갑이 야 아직 최고액에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외상 물건 좀 더 내줄게. 한 달 더 돼서 1억 원을 채웠대요.
갑이 우선 변제받는 건 1억이에요? 8천이에요? 8천이에요. 확정된 이후에 증가된 부분은 더 이상 담보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럼 이건 보통 저당권과 같아지니까 확정된 이후에는 부종성이 여전히 완화될까요? 부종성이 요구될까요? 일반 저당권이니까 부종성이 요구되겠죠. 무슨 의미인지 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일반 저당권에서 공부했던 부종성, 수반성 이런 것들이 다 지켜져야 한다는 거예요. 뭐가 돼버렸으니까. 일반 저당. 그럼 여기서 만약에 확정된 이후에 8천만 원 채권이 A에게 넘어갔어요. 그러면 이때는 채권만 양도가 될까요? 근저당권도 이전될까요? 이전되겠죠. 부종성이 요구되니까 우리 일반 저당권 공부할 때 채권 넘어가면 모두 따라간다고 했어요. 저당권. 그게 똑같이 적용되어서 A는 근저당에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채권액이 확정되기 전이에요. 그러면 부종성이 완화되어 있고요. 수시로 증감 변동됩니다. 근데 확정되기 전에 일시적으로 발생한 채권이 양도가 되면 근저당이 이전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이때는 부종성 요구되지 않기 때문에 완화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발생한 채권이 넘어갔다고 근저당에 이전 등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채권 양도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하려면 언제 후에 넘어가야 된다고요? 확정 후에. 교재 보고 갈게요. 407쪽을 한번 보세요. 407쪽. 407쪽에 그 가로 4번에 근저당권의 이전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줄거두세요.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채권의 전부 일부가 양도되거나 대의변제가 된 경우에는 이를 원인으로 근저당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없다. 왜 할 수 없다고요? 확정 전이니까. 근데 2번에 보세요. 확정 후죠.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근저당권은 일반 저당권과 동일하게 되므로 채권의 전부 일부가 양도되거나 대의변제된 경우에는 양수인 또는 대의변제자에게 근저당권이 이전된다. 무슨 말인지 드셨죠? 그래서 만약에 채권액이 8천만 원으로 확정이 된 상태에서 채권이 넘어가면 근저당권이 양수인에게 이전 등기할 수 있는 거고요. 또는 A가 아까 우리 얘기한 것처럼 얘한테 대신 돈 갚아줄 수 있죠? 대의변제한다는. 대의변제하면 이제 이 갑의 자리에 누가 들어간다고요? A가. 그러면 확정 후에 변제했다면 이 대의변제자에게 뭐가 이전돼요? 근저당. 그 얘기하는 거 다시 볼게요. 그 2번에 첫째 줄 마지막에 채권의 전부 일부가 양도되거나 대의변제되었다. 그럼 양도되었으면 누구에게 근저당이 이전된다고요? 양도했으니까 양수인.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대의변제된 경우도 있잖아요. 대의변제되면 누구에게 이전하고요? 대의변제자에게.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이 확정된 채권을 넘겨받으면 양도하면 양수인에게 넘어가는 거고 A가 만약에 대신 갚았다면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의변제자죠. 그러면 이 대의변제자에게 이전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이후라고 했냐면 확정된 이후여야 한다. 자, 교재를 볼게요. 405쪽 돌아와서 보세요. 405쪽 2번에 피담보 채권의 확정.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면 더 이상의 채권액의 증감 변동은 없으며 이후부터 근저당권은 부종성을 가지게 되어 보통의 저당권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된다. 그 다음에 따라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된 후에 채권액이 증가했더라도 그 부분은 담보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별표 하나 주세요. 다만 이 경우에도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된다. 이 마지막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서 지금 8천만 원에 확정이 됐어요. 근데 기본계약을 통해 2천만 원 올렸다고 해서 더 이상 담보될 수는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확정된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배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8천만 원에서 확정됐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배상은 담보 안 된다는 거예요? 요건 된다는 거예요? 요건 된다는 거예요. 어디 범위 내에서?
최고액 범위, 최고액을 넘어가면 다른 사람이 피해보니까 8천만 원에 확정됐는데 여기에 이자나 지연이자가 예를 들어 500만 원이다. 그럼 얼마가 담보되는 거야? 8,500이 담보된다는 거죠. 어디 범위까지는 담보가 되니까. 최고액. 그래서 그게 그 얘기예요. 다시 한번 볼게요. 2번에 끝에서 셋째 줄 가운데 별표해 두시라고 한대요. 다만 이 경우에도 확정 전에 발생한 원본 채권으로부터 그 확정 후에 발생하는 이자나 지연손해금 채권은 최고액 범위 내에서 여전히 담보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 사유 중요한데요. 언제 확정되느냐? 존속기간을 정했다면 존속기간이 만료된 경우, 결산기를 정했다면 결산기의 도래, 이게 기억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기본계약의 종료, 해지. 그러니까 앞에 두 개는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계약을 할 때 기본계약의 존속기간을 정했다면 언제 확정돼요? 기간 끝나면. 근데 기본계약의 존속기간을 안 정했다면 어떤 사유든지 기본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지되면 채권액은 그것으로 확정이 돼요. 또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또는 뭐 회생 절차가 개시된 경우, 그러니까 파산하거나 또는 뭐 개인 회생, 법인 회생, 회생 절차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생 절차가 개시되면 파산에 준해서 채권액은 확정되고, 그 다음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경매 신청 시. 근데 이때는 누가 신청했느냐가 중요한데요.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신청하면 신청시고요. 후순위자가 신청을 하면 매각대금 완납시예요. 그래서 이거 바꿔가지고 시험에 무지하게 냈었죠. 이번 시험에도 이거 물어봤었고, 그래서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는 건 근저당권자가 신청했다면 신청시고, 자기가 한 게 아니라 후순위자가 신청했다면 그때는 완납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건물이 있고 A가 근저당권, 최고액 1억, B가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채무자 갑이고, 그러면 근저당권이라고 하는 건 얘랑 기본계약을 통해 채권액이 증감 변동되고 있었는데 갑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이 A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그러면 이 A는 갑과의 기본계약을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끝내겠다는 거예요? 얘는 끝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계약을 유지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스스로 끝내는 거면 언제 확정해요? 신청 시에 바로 확정됩니다. 그런데 얘가 아니라 B라는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그럼 얘가 경매를 신청하면 어차피 경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은 확정이 안 돼도 돼요? 확정돼야 돼요? 일단 누가 경매를 하든지 간에 누가 1순위로 배당을 받죠? A가 받잖아요. 그럼 배당을 받으려면 당연히 채권액이 확정이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자기가 원해서 확정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확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기본계약이 유지되고 있을 테니 다른 사람에 의해서 끝장나는 거면 최대한 빨리 끝낼까요? 최대한 늦출까요? 최대한 늦춰요. 그래서 언제라고요? 그러니까 얘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각종 절차를 거쳐서 뭐 최고가 매수인이 이제 밝혀지고 여기에 이제 매각대금을 완납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신청했을 때 자기 거는 언제라고요? 신청 시요. 지가 원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자기가 원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확정된다면 최대한 늦춰서 매각대금 완납시다. 그러니까 그러면 신청 시부터 매각대금 완납 시까지도 채권액은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야? 증감 변동이 있어요. 우리 판례가 뭐라고 하냐면 담보 가치의 최대 활용을 목적으로 해서 가장 뒤로 늦춰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신청했으면 신청시인데 후순위가 하면 언제라고요? 매각대금 완납시다. 그 내용이 뭐 기억, 니은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디귿에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 그 다음에 리을에 경매 신청 나오죠. 경매 신청에 별표 3개 두세요. 자, A번에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를 신청한 경우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신청 시 확정이요. 그리고 끝에서 셋째 줄에 그러나 이렇게 되는 거기 줄 그어두세요. 그러나 경매 신청을 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있었다면
경매 신청이 취하되었다 하더라도 채무 확정의 효과가 번복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얘가 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그럼 신청하면 언제 확정이라고요? 신청 시. 근데 얘가 나중에 경매 신청을 취하하게 되면 확정되었던 효력이 번복되어서 다시 증감 변동하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 번복되는 거 아니고. 그 다음에 B번에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한 경우 후순위자가 있으니까 언제? 매각대금 완납시다라는 점이죠. 자, 오른쪽에 이번 우리 기출문제를 보면 후순위 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이루어진 경우 확정되지 않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확정되는 시기는 언제요? 매각대금 완납시죠. 그럼 답은 2번이죠. 2번. 이번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확정되는 시기 중요하니까 잘 보시고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물권법이고요. 다 끝났습니다. 물권법이.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이 나오죠. 자, 계약법은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앞에 내용은 보실 필요 없고 혹시 우리 처음 들으신 분들은 앞에 부분은 기본 강의를 한번 보세요. 기본 강의에서는 1시간 정도 수업을 한 건데 심화 과정에서는 뭐 기초적인 내용들은 안 봅니다. 어디서부터 볼 거냐면 446쪽. 지금 와가지고 오늘 며칠 남았어요? 오늘 186일 남았나요? 네. 186일 남은 시점에서 쌍무계약이 뭐고 편무계약이 뭐 이거 할 때는 아니고 186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등기해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드시죠. 합격하실 때가 된 거예요. 446쪽의 계약의 성립입니다.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은 청약과 승낙으로 성립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꼭 청약과 승낙만으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성립되는 경우도 있어요. 두 가지 있었죠. 교차 청약, 의사실현. 이 두 가지. 그래서 계약의 성립은 거기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계약의 성립은 반드시 한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뭐 출제 안 되는 경우가 더 많지만 계약의 성립은 꼭 나오는데 문제가 어렵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맞힐 수 있는 부분이니까 꼭 맞게 나와야죠.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려면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해요. 그럼 청약과 승낙이 합쳐지면 계약이 성립되는데 근데 만약에 불합이다.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할 수 없어. 이때 불합의는 의식적 불합의와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적 불합의라는 건 뻔히 알고 있는 거죠. 갑이 을에게 야 우리 집 1억 원에 사라. 을이 9천에 살게. 그럼 이건 불합인데 의식적이에요? 무의식적이에요? 당연히 의식적이죠. 근데 갑이 을한테 야 우리 집 너 1억 원에 좀 사라 라고 1억에 매도하는 청약을 해요. 그러니까 이 을이 야 1억 싼데 내가 살게 1억에 매수하겠다라고 승낙을 합니다. 근데 외형상으로 오면 계약이 꼭 성립된 것 같은데요. 갑이 부동산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A 부동산, 하나는 B 부동산이고요. A 부동산은 도시에 있는 아파트고 B는 저기 깊은 산골에 있는 아파트였어요. 그럼 갑은요 어떤 아파트를 팔 생각으로 한 거냐면 B 아파트인데 얘는 A 아파트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외형상으로 보면 합의가 된 것 같지만 이건 합의예요, 불합이에요? 불합이에요. 이건 그런데 당사자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의식적 불합의 또는 숨은 불합의라는 말을 써요. 숨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 경우에 계약이 인정이 돼야 안 돼요? 인정될 수 없어요. 그러면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OX예요. 틀리죠. 자, 좀 전에 뭐라고 했냐면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으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요. 그럼 성립되지 않았다면 무효나 취소라는 말을 써서는 안 된다고 했죠. 이게 우리 기출문제였어요. 계약의 중요 부분에 숨은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당사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건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참고 박스에
수문불합이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참고박스에 2번을 한번 보세요. 착오는 그것이 법률행위 중요분일 때 하나여 취소할 수 있게 되나 무의식적 불합의가 있게 되면 계약은 처음부터 성립하지 않았던 것이 된다. 따라서 수문불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는 문제될 여지가 없다라는 거죠. 자, 갑이 을에게 청약을 하고요. 을이 갑에게 승낙을 합니다. 그러면 이 청약에 대해서 을이 승낙을 하게 되면 이건 곧바로 계약이 성립이 되고요. 갑이 또 다른 의사표시를 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해요. 이 승낙이 있으면 바로 성립해요. 그러려면 이 청약은 반드시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갑의 청약이 구체적이 아니면 그건 청약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비교했던 개념이 뭐가 있어요? 청약과 청약의 유인이 있었죠. 그러니까 청약은 구체적이고 확정적이어야 되지만 청약의 유인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무슨 광고, 분양 광고라든지 또는 뭐 구인 광고 이런 것들은 청약의 유인이에요. 유인이죠. 이건 그냥 두루뭉술하게 청약을 하도록 유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요. 야, 너 우리 집 살래? 이랬어요. 너 우리 집 살래? 청약일까요? 유인일까요? 이건 예를 들어서 제가 너 우리 집 살래? 이랬더니 친구가 응 그랬어요. 계약은 그걸로 성립인가요? 아니죠. 얼마인지 이런 게 정해져 있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 제가 너 우리 집 살래라고 한 건 청약이 아니라 유인이에요. 그러니까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청약은 상대방이 응 하는 순간 성립될 수 있어야 돼요. 그럼 당연히 구체적이고 확정적이 되고요. 그렇지 않으면 청약이 아니라 유인. 우리 그런 얘기 했잖아요. 밖에 나가면 커피 자판기가 있는데 커피 자판기는 청약이에요, 유인이에요? 가동 중인 걸 전제로 구체적이 아니에요. 구체적. 200원 주면 커피 주지 하고 딱 서 있잖아요. 청약이에요, 청약. 그럼 이 청약은 특정인에게 하고 있어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도 얼마든지 합니다. 근데 시험에 가장 흔하게 비교되는 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문 광고를 내서 할 수도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누구한테 해야 돼요? 청약자에게 해야 돼요. 그렇죠? 그게 가장 기본적인 차이죠. 그러니까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게 할 수 있지만 승낙은 특정인, 청약자에게 해야 한다. 교재 한번 볼게요. 446쪽에 청약의 의의가 있죠. 그 둘째 줄에 가운데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 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어때야 돼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에 하므로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사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청약의 성질과 요건 나오는데 오른쪽에 2번 중요하죠.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지만 그 상대방은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불특정 다수에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3번의 청약과 유인을 비교하고 있고 판례박스에 보면 제목에 분양 광고 내용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 분양 광고는 청약이에요, 유인이에요? 유인이죠. 그러니까 이건 청약의 내용이 들어갈 수 없다. 우리가 우리 그 사기 강박할 때 많이 봤던 판례 중에서 광고하면서 뭐라고 광고했냐면 이거 분양받으면 전문 경영인이 위탁 경영도 해주고 오락타운도 건설되고 월수 300이 보장된다. 청약의 유인이에요. 이건 계약의 내용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다라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에 따라서 사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청약의 효력. 이것도 의사표시니까 도달주의가 원칙이겠죠. 그래서 기억에 도달에 의하여 효력이 발생한다. 자, 니은에 총칙할 때 중요하게 봤던 조문인데 청약자가 청약을 발신한 후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거 우리가 111조 2항에서 본 거죠. 의사표시를 하고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된다고 해서 의사표시가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영향을 미치지 않고요. 다음 페이지 527조 계약의 청약은 이를 철회하지 못한다. 이걸 소위 청약의 구속력이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청약은
자기 마음대로 철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언제부터 철회하면 안 되는 거야? 청약을 발송한 때부터예요? 도달한 때부터요? 그러니까 도달주의를 취하니까. 근데 예외적으로 도달된 경우에도 철회가 가능한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경우 있었냐면 미리 유보한 경우. 그렇죠? 청약을 하면서 이러이러한 사정이 있으면 철회할 수 있다고 유보했다면 가능하고, 그리고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 사이의 청약이 있었죠. 그 맨 밑에 디귿에 나와요. 구속력의 배제.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대화자 사이의 청약, 그리고 철회권을 유보한 청약은 도달 후에도 철회할 수 있다. 그리고 하나 좀 기억해 두시라고 했던 독특한 판례가 오른쪽에 있죠.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사건이죠. 그러니까 근로계약의 합의해지의 청약은 예외적으로 도달된 다음에도 철회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 점 조심하시고. 파란 글씨만 볼게요.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 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의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 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 이거 우리 무슨 판례라고 해서 본 거예요? 선생님 판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쌤이 그 학교에서 수업을 하시는데 몸이 안 좋아가지고요. 수업을 자꾸 빼먹었다 그랬죠. 근데 누가 제일 불만이라고 그랬어요? 학생들은 즐거워했는데 뭐 학부형이나 학부모나 또는 뭐 동료 교사들이 이제 불편해지니까 불만이 생기니까 이 쌤이 나 그만둘게요 라고 사직서를 낸 거예요. 이건 일방적인 해고가 아니라 합의해지, 근로관계를 합의해지하는 데 있어서 뭘 한 거예요? 선생님이? 청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언제 근로관계가 종료돼요? 학교에서. 승낙, 수리하면 이게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수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는데 이 쌤이 이제 요양을 가셔서 근데 몸이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된 거야. 그래서 쌤이 이제 다시 학교에 가서 내가 그만두겠다고 했던 일은 없던 것으로 합시다라고 청약을 뭐 한 거예요? 철회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철회가 부당하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인정. 근로계약의 합의제 청약은 도달 후에도 상대방에게 엄청난 피해가 없는 이상은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라고 했냐면 이 선생님이 합의제 청약을 철회했더니 그 학교가 그때서야 부랴부랴 수리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승낙은 정당한 거예요? 부당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청약이 없어진 상태의 승낙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선생님은 학교한테 이렇게 안 좋게 보였나 봐요. 그러면 이 선생님은 학교에서 수업을 계속 했어요? 못 했겠어요? 학교가 이 정도로 나올 정도면 수업을 줄 리가 없겠죠. 그럼 선생님은 수업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쉬셨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임금을 받을 수 있느냐가 문제였죠. 임금 받을 수 있다라고 했죠. 이게 무슨 문제가 된다고 했어요? 위험부담. 지금 선생님 잘못이에요? 학교 잘못이에요? 학교 잘못이죠. 채권자의 책임이 있으면 누가 위험을 부담하는 거냐면 채권자가. 그때 가서 보죠. 좀 있으면 위험부담. 위험부담은 원칙은 누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죠? 채무자 부담주의. 수령지체 중이거나 채권자의 책임이 있으면 그때는 채권자 부담. 그렇죠? 한번 들어두시고 뒤에 가면 또 볼게요. 그게 이제 이 판례고요. 자, 다시 왼쪽에 448쪽에 조문 계속 봅니다. 528조 1항. 승낙의 기간을 정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러니까 소위 청약의 존속력, 승낙 적격 이런 말로 부르는데 승낙 기간을 정했다면 언제까지 받으라고요? 기간까지 받지 못한 때라고 되어 있어요. 바라지 않은 데 틀려요. 받지 못한 때는 효력을 잃고. 그럼 2항 3항 좀 이따 보시고 529조. 승낙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계약의 청약은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는 그 효력을 잃는다. 그럼 승낙 기간을 안 정했다면 언제까지 받으라고요? 상당한 기간. 그럼 그 얘기는 청약을 할 때 승낙 기간을 정해야 돼요? 안 정해도 되는 거예요? 안 정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정하지 않았으면 언제까지 받으라고 돼 있어요? 상당한 기간. 정하면 기간까지, 안 정하면 상당한 기간까지.
가비울에게 청약을 합니다. 4월 1일 날 청약을 해서 승낙 기간을 4월 15일로 정했다. 근데 이 청약서가 4월 4일 날 도달이 됐고요. 을이 받아보고 삭감할까 고민하다가 4월 14일 날 승낙서를 보내서 4월 16일에 승낙서가 도달되었다. 자, 이 경우에 계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 승낙 기간을 정했으면 기간까지 받아야 되고요. 기간까지 받지 못하면 청약은 그 효력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여기서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좀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어떤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531조에서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을 발송한 때 성립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방금 읽은 528조 1항, 529조는 기간까지 못 받으면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규정과 이 규정이 서로 충돌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소위 이제 조화로운 해석을 해야 한다 그랬잖아요. 조화롭게 하려면 둘을 섞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은 며칠 날 계약이 인정이 돼요? 14일, 발신주에 따라. 근데 이 14일 날 발송한 것이 계속 인정되려면 승낙 기간까지 들어가야 돼요. 만약에 15일에 들어갔다면 계약은 언제 인정이 돼요? 14일이에요. 근데 이걸 넘어버리면 인정되는 건 절대 없다라는 거죠. 이걸 우리가 줄여서 뭐라고 불렀냐면 승낙기간. 안정하면 상당기간이죠. 승낙기간 내에 부도다를 해제 조건으로 발신 시에 효력을 인정한다라고 했어요. 교재를 한번 볼게요. 451쪽 보세요. 451쪽에 531조가 있죠. 조문을 보면 격지자 간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 발신주예요. 그래서 니은에 보시면 문제점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문제점은 이 규정의 충돌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끝에서 셋째 줄에 통설은 격지자 간의 승낙은 승낙기간 또는 상당 기간 내에 부도다를 해제 조건으로 하여 발신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격지자 간에 있어서 계약의 성립을 발송한 날로 인정한다는 건 그 전제 조건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기간 안에 도달이 됐어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기간 안에 도달이 되면 발송한 날의 계약의 성립을 인정해 주는 거지만, 아무리 발신주의를 취한다 하더라도 승낙 기간을 넘어서 들어왔다면 그때는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드셨어요? 예, 승낙 기간을 정한 것은 기간까지 발송하면 돼요, 받아야 돼요. 그렇다고 이게 도달주의를 말하는 게, 이게 격지자 간의 계약이 도달주의를 취한다는 것이 아니라 격지자 간의 계약의 성립은 승낙을 뭐 했을 때 인정이 돼요? 발송했을 때 발신주의에 따르는데, 그 발송한 날 계약의 성립을 인정받으려면 언제까지 들어가라고요? 승낙 기간까지 들어갔을 때를 전제로 한다라는 거예요. 돌아오셔서 449쪽에 승낙이 나오죠. 동그라미 1번에 승낙의 상대방 반드시 특정인에게 해야 돼요. 청약자에게 해야 되고, 2번에 변경을 가한 승낙. 변경을 가한 승낙은 계약이 인정될 수 없고요. 다만 뭘로 인정한다고 했어요? 새로운 청약.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되는 걸 두 개 봤어요. 지금 나오는 변경을 가한 승낙하고 또 뭐 있었어요? 한 장 넘겨보세요. 530조. 530조 조문에 연착된 승낙은 530조 법조문 한 장 넘기면 나와요. 제 발음이 샜나요? 530쪽이 아니라 530조 연착된 승낙의 효력. 연착된 승낙은 청약자가 이를 새 청약으로 볼 수 있다. 그러니까 새 청약으로 인정되는 게 두 개예요. 변경을 가한 승낙하고 연착된 거. 지금 이거 보세요. 여기서 얘가
승낙기간을 정했는데 승낙기간 넘어서 들어왔죠. 이게 뭐예요? 연착된 승낙이에요. 그럼 이 경우에 계약의 효력이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승낙기간 넘었잖아요. 그럼 계약이 인정될 수 없고 다만 이 연착된 승낙을 뭐로 인정한다고요? 새로운 청약으로 인정하니까 갑이 원하면 이제 뭐만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청약할 필요 없고 이게 새 청약이니까 승낙만 하면 계약이 성립한다. 그럼 예를 들어서 얘가 4월 17일 날 보내서 4월 19일 날 들어갔다. 그러면 이 갑거래 계약 성립일은 최종 며칠이 되는 거예요? 4월 17일이겠죠. 격지자니까 발신주에 따라서. 무슨 말인지 되겠죠? 예. 그리고 얘가 야, 너 우리 집 1억 원에 안 살래? 라고 청약했더니 을이 9천에 살게. 이게 바로 뭐야? 변경을 가는 승낙이죠. 그럼 계약은 성립할 수 없는 거고 9천에 살게라는 게 뭐로 인정된다고요? 새로운 청약. 그럼 갑이 9천이라도 팔고 싶으면 뭐만 하면 돼요? 승낙만 하면 곧바로 계약이 성립된다라는 거죠. 그 얘기고, 그리고 밑에 이제 승낙의 자유가 있죠. 승낙할지 안 할지는 당연히 자기 마음이고, 다음 페이지 판례 중요하죠. 내일까지 아무 말씀도 안 하시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건 상대방을 구속할 수 있는 청약이 아닌 거죠. 그래서 판례 제목을 보면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한 경우에 그 효력. 셋째 줄에 보세요. 그렇게 표시했다 하더라도 이는 상대방을 구속하지 아니하고 그 기간은 경우에 따라 단지 승낙 기간을 정하는 의미를 가질 수 있을 뿐이다. 내일까지 아무 얘기 없으면 계약은 성립된 것으로 알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아무 말도 안 하면 계약이 성립돼야 안 돼요? 당연히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상대방을 구속할 수 없고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내일을 승낙 기간으로 정해서 뭘 했다는 거예요? 청약을 한 거죠. 그러면 제가 원하면 뭘 해야 계약이 성립이 돼요? 승낙을 해야 계약이 성립되지 단지 아무 말도 안 했다고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고. 자, 연착된 승낙인데 두 가지로 나뉘고 있죠. 1번에 통상적인 연착. 2번은 비통상적. 이게 지금 통상적이에요? 비통상적이에요? 이거 왜 늦게 들어갔어요? 늦게 보냈으니까. 이게 통상적인 연착인데 그럼 비통상적 연착은 뭐냐면 가비을에게 4월 1일 날 청약을 했어요. 승낙 기간을 4월 15일로 정했고 4월 4일 날 청약서가 들어갔는데 을이 받아보고 마음에 들어서 4월 8일 날 승낙서를 보냅니다. 근데 4월 8일 날 보냈으면 당연히 승낙 기간 안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이 생기는 바람에 4월 17일에야 들어갔다. 그럼 이건 보통이라면 기간 내 도달이 되었을 거예요. 보통이라면 기간 내 도달이 되었을 것인데 뭐 우체국 사정이나 또는 특별한 문제 때문에 연착되었다. 이건 통상적이 아니라 비통상적 연착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그림과는 달리 두 번째 그림에서는 을은 4월 8일 날 승낙서를 보냈으니까 을은 당연히 계약이 성립될 것이라고 믿었겠죠. 이렇게 일찍 보냈으니까. 근데 이게 넘어갔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넘어가면 인정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을의 기대도 고려를 해줘야 되니까 갑이 원하지 않으면 을한테 뭘 해주라고요? 연착에 통지해줘라. 당신의 승낙서가 기간을 넘어서 들어왔다라고 연착에 통지를 해서 얘한테 알려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걸 알려주지 않고 무시했다면 계약은 정상적으로 성립이 된다라는 거예요. 며칠 날? 4월 8일. 격지자니까 발신주에 따라서. 이해 되셨죠? 그러니까 제가 갑인데 집에 있었는데 승낙서가 왔는데 17일 날 온 거예요. 어라 이거 늦었네? 봤는데 우편 소인이 8일자가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보통의 경우가 아니잖아요. 그럼 제가 이 계약을 그냥 원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가만히 있으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얘가 기대했던 것처럼 계약은 성립이 돼요. 근데 제가 마음이 바뀌었던 차에 연착된 승낙을 받은 거예요. 하기 싫다. 얼른 뭐 하라고요? 연착에 통지해줘요. 그럼 계약이 인정이 안 되는데 그거 안 했다면 그때는 계약이 정상적으로 성립합니다. 또는 4월 16일 날. 4월 16일이라는 거죠. 승낙 기간은 넘었는데 연착된 승낙은 아직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미리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승낙기간 지난 다음 날에 갑이을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승낙기간 넘었는데 네 승낙서 아직도 안 왔어? 라고 미리 발송해 준 거죠. 그런데 다음 날 왔다는 거야. 그럼 또 연착의 통지를 해요? 그건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자, 보세요. 조문을 보면 528조 2항입니다. 2항. 450쪽에 528조 2항. 승낙의 통지가 전항의 기간, 전항의 기간은 승낙기간이요. 승낙기간 후에 도달한 경우에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일 때는 청약자는 지체 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달 전에 지연의 통지를 발송했다면 또 할 필요는 없고요. 3항, 청약자가 전항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그러면 지금 이 통상적인 연착이 있잖아요. 14일 날 보내서 15일 지나 16일에 들어갔다. 이런 경우에는 갑이 연착의 통지를 해야만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안 해도 성립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착의 통지는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언제만? 비통상적. 그러니까 보통이라면 기간 내 도달이 되었어야 되는데 연착된 경우에만 연착의 통지 문제가 생기는 거지. 당연히 늦게 보냈으니 늦게 들어가는 것까지 연착의 통지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오른쪽 내용 보셨고요. 격지자 간의 승낙. 다음 페이지. 기타 방법에 의한 계약의 성립인데요. 두 가지가 나오죠. 교차청약하고 의사실현. 그러니까 교차청약은 승낙을 한 것이 아니라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교차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했죠. 계약이 성립하려면 청약의 내용이 어때야 된다고 했어요? 동일 내용이고 또 중요한 점은 언제 성립합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돼야죠. 그렇죠? 마지막 청약이 발송된 때라고 하면 틀리고 둘 다 똑같은 내용의 청약을 한 거니까 양 청약이 모두 도달되어야 계약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계약의 성립 시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인정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의사실현에 의한 성립인데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한다. 승낙이란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뭐 예 많이 들었죠. 유료주차장에 차를 갖다 댔다. 서점에 가서 마음에 드는 책에 자기 이름을 썼다. 또는 뭐 서 있는 버스 정류장에 버스에 올라탔다. 승낙이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이러한 사실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하겠다. 이게 바로 의사실현에 의한 성립이고요. 계약이 성립되는 시점은 청약자가 이를 인식해야 돼요? 알 필요 없어요? 알 필요 없어요. 그 괄호 2번에 계약의 성립 시기. 가운데 보면 승낙으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 성립하는 것이며 청약자가 그 사실을 인식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주차 요원이 몰라도요. 주차하는 순간 계약은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자, 문제를 볼게요. 틀린 것은 1번.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여야 한다. 그렇죠? 2번. 아파트 분양 광고는 청약의 유인의 성질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다. 광고는 그렇고요. 3번. 당사자 간에 동일한 내용의 청약이 상호교차된 경우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한 때 계약이 성립한다. 모두 도달돼야죠. 3번 정답이고요. 4번. 승낙자가 청약에 대하여 조건을 붙여 승낙한 때는 그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그렇죠? 변경을 가한 거니까 기존 청약을 거절하고 새 청약을 한 것으로 인정이 되고요. 5번.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는 뜻을 청약 시 표시하였더라도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대방을 구속하지 않는다. 내일까지 아무 말도 없으면 성립이에요. 이런 건 구속할 수 없다고 했죠. 좀 쉬었다가 보시죠.